여기 팟캐스트 오려고 엄청 부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뵙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아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만이면 됩니다. 끝낼게요. 사실 오늘은 조국 이슈도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네, 조국 이슈. 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조국은 지금 계속 터지는 게 많으니까 유효한 게 많잖아요. 스마트폰 보면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아무리 재밌는 얘기해도 새로운 게 더 많으니까 제가 더 못할 건 없고 지금 여러 정당이나 또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국이 이 산호맹의 핵심 요원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그것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동권에 있어서 유명한 주사파 운동권에서 파생대에 나온 게 산호맹인데 그 사람들이 운동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품성론이라고 그래서 그 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을 보면서 아마 정말 멘붕이 온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과거에 한때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조국이 조국을 돕는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도 하고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공화당에 보면 이제 3년 동안 탄핵 부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수십억 번을 외쳤었어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 원래 하나였고 그 태극기 집회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발열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3년째를 맞았잖아요. 만 3년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당당한 요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처음에 태극기 집회할 때 꿈도 못 꿨어요. 저 변두리만 돌다가 여기까지 오인 거는 꿈도 못 꾸버렸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한 분절이 된다고 그러면 뭘까? 대통령 탄핵이 태극기 집회의 전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의 태극기 집회와 탄핵 이후의 태극기 집회 이렇게 나눠서 분절이 되는 3월 10일 날 그 얘기를 다시 좀 귀찮더라도 좀 하고 그 3월 10일 날 많은 분이 다치고 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명시적이었고 분명했습니다. 뜻이 그분들이 헌법재판소를 태극기를 들고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참사가 한자리에서 민중의 운동으로서 그렇게 한자리에서 네 분이 돌아간 게 5.18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학생운동권들이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 이렇게 할 때 한두 사람씩 분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외치다가 우리가 분신을 하고 또 이한열이라든가 체류탄을 맞아서 또 그렇게 되고 또 남영동 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던 박종철 이런 우리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5.18 이후에 하루 한날 한 장소에서 무려 5분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것은 5.18 강조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3월 10일 날 그날 그 사태를 보면서 이게 언젠가는 역사적 평가를 5.18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서 저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이정표를 남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3월 10일 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아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운동력이 밑바탕이 있기 섰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가 이때까지 끈끈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유대의식이라는 거는 이거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부대변인님이 와 계시거든요. 대변인, 네, 박 대변인. 제가 비역자를 좀 했거든요. 우리 대변인님이 나한테 좀 질문을 하면 제가 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막 강의식으로 하니까 저를 또 공격해요. 그래서 물으면 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기수 변호사님께 큰 박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가 오니까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나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조국의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이 강행을 할까요? 저는 지금 강행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태의 본질은 우리가 정상적인 정부라고 보지 않고 저분들은 촛불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촛불혁명 맞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 아니라고 그러죠. 혁명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상식적인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람은 산호맹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분은 이 법이라는 거를 자본가의 자본주의 국가의 이 법이라는 것은 착취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호맹은 계급혁명을 철저하게 폭력 계급혁명을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이론에 의하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 불구하고 또 우리 도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없어져야 될, 파괴돼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조국이 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조국한테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폭력혁명을 달성하겠다는 것, 그것이 산호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거추장스럽게 잊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벗어던지려고 하는 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제 말이 틀리면 뭐 틀린 대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조국이 산호맹의 그 핵심 멤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호맹이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 산호맹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자생적인 공산혁명을 주장했던 그런 단체로 가장 우리가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됐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맹렬한 노골적이고 맹렬한 단어조차도 뭐 대중이라든가 인민이라는 말 안 쓰고 민중이라는 말인가 이런 말조차도 쓰지 않고 아주 노골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폭력혁명을 노선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노동자들의 폭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전위정당으로서의 산호맹 역할을 해서 폭력혁명을 촉발시키는 전위대 역할을 하겠다. 이게 산호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멤버인 이 산호맹의 핵심 멤버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좀 어이가 없는데 그 예전에 작년에 국회 산자부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권이 파쇼 정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파쇼 정권이 맞나요? 제가 작년 산자부에 탈원전 관련된 증인으로 나갔다가 그 이현주 의원이 막 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파쇼 정권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조용해요. 그래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발끈하는 거예요. 술렁술렁하고. 그래서 아마 공중파를 통해서 이 정권이 파쇼다라고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파쇼적인 행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본질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반일 감정 몰아가면서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그 일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반일 감정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또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우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내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파쇼적인 정권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잘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파시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네, 정말 이 파쇼 정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솔리니 정권, 그리고 독일의 나치가 추구한 정권인데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말하라. 크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 3월 10일에 불법 사기 조작 탄핵으로 벌어지고 있던 법치가 사망했던 3.10 태극기 항쟁의 의미 그리고 5.18 참으로 대조적인 그런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촛불혁명이라고 문재인이 말하고 있는 그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볼 수 있는지 우리 변호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람들 손에는 이제 촛불을 들었잖아요. 촛불이라는 의미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저 사람들 참 흡수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촛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유래는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뭐 서선이 미순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온 것이 오래된 건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한 건데 우리 사회에서 저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대통령 탄핵 사태가 저는 근본적으로 체제의 어떤 변화를 질적으로 변화시킨 혁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혁명이라는 거를 지금 피부로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여의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가 할 때 이게 헌법이 안 돌아가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헌법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게 모든 언론기관, 헌법기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얼음땡 하는 것처럼 갑자기 얼어붙었고 검찰이나 법원조차도 민노총 일세에 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달고 있거든요. 이게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탄핵은 우리 헌법에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위반돼가지고 대통령을 수사를 한 겁니다. 공소장에다가 대통령하고 공범, 이렇게 최소원과 공범 이래가지고 그거를 기소를 하고 그거를 첨부를 해서 탄핵을 시켰거든요. 그 자체가
행식적 합법성은 갖고 있지만은 전부 다 위헌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 합법성은 있지만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영장 발부한 판사들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무효가 맞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법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복귀 추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들은 다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그런 것들도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 하는 것도 정치적인 활동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는 무효라는 선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재인이가 지금 안 지키려고 용을 쓰고 있는 한일 관계 기본 협정 있죠. 그게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같은 날 같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기본 협정이 먼저 체결이 되고 그게 기본이고, 그 청구권 협정은 프로토콜로 그냥 자동으로 옆에 부속서입니다. 그 한일 관계 기본 협정에는 1조가 한일 합방을 무효로 한다고 해요. 한일 합방을 무효로 한다.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독립을 항복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일제가 그냥 패망해서 물러갔는데 한일 합방이 무효라는 선언을 그때서 받아낸 겁니다. 1965년에 우리는 드디어 법적으로 무효를 받아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정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일제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도 하고 무장 투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선이 있었지만 결국 나라를 세워가지고 결국 일본하고 다시 수교를 하면서 그래 한일 합방은 무효다라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탄핵 무효라는 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에서의 탄핵 무효이고, 그것은 지금 87년 헌법체제의 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7년 헌법이 설사 개정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라는 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의 시점에서 그것은 무효다 라는 의미에서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받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계속 농단이 돼서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역사 바로 세우기로서 나중에 자리매김인 거고, 제가 말하는 이 30항쟁, 30태극기 항쟁 부분도 거의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세계변화 혁명의 사건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5.18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0년 후에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화해 용서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이 됐는데, 정말 태극기만 들으셨던 3.10 항쟁에 있으셨던 여러분들이 정말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10 태극기 항쟁은 어떤 역사적 그리고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0항쟁이라고 해서 그 항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5.18 때 이 학교 다닐 때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5.18 항쟁, 민주화 항쟁이라고 대학가에서 흔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1990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 하도 이제 그러니까 백담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법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에 관한 거예요. 그때 1990년도에 그때 이미 광주광역시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그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또 그 전에 대통령령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서 신고 접수를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화해와 치유의 개념으로 요즘 뭐 어디 누군가 정치인이 화해와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그거 비슷한 거예요.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그 광주 광역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상을 했고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국민들 헌금도 모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갔죠. 그 뒤로. 그리고 그 법이 몇 번이나 개정돼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요 법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또 다릅니다. 요거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2002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로 해준 게 유공자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왜 5.18 얘기를 하냐면 그 진상규명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는 사실 제대로 없었고 청문회는 있었죠. 청문회. 그래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살인마 그러려면은 발포 명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포 명령. 그게 아무리 뒤져도 청문회 때도 안 나오고 그 뒤로 검찰 수사를 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조사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김영삼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995년 12월로 해가지고 12.12 사태가 1979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1995년 5월 17일로 하면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5월 17일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15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었죠. 김영삼 정부 들어서 처벌을 못하니까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소시효를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내란죄. 지금도 이 법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내란 범죄를 정한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범죄가 무섭다. 자기들이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이게 위헌적인 법률이에요.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995년 12월 21일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에는 살인죄 제일 높은 사형에 처하는 죄도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전두환 대통령도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지났는데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된다면서 이 법부터 먼저 만들고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수사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발포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12.12 사태와 연장선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거를 이제 내란으로 모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는 판결이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97년도에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은 17년 만에 뒤집은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는데 일단 그 뒤집은 것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돈으로 먼저 민주화운동이라고 네이밍을 해주고 그래서 민주화운동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손을 잡아줬는데 그것이 역으로 이제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줬죠. 화해하고 우리가 넘어가자. 그 올림픽도 끝내고 1990년도에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치유하고 넘어가자 그랬는데
그 결국에는 97년도에 이제 그런 고초를 당하죠. 그런 과정을 볼 때 제가 30 태극기 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앞으로 하루 체내 평가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질문사항이 태극기 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5.18 때는 차에 이제 자료에 보면은 유신잔당 척결 이렇게 차에 써갖고 다닙니다. 그때 제가 기록 사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흑살범 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사태 때 그 표어에 전두환이라는 얘기가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두환 노태우 얘기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 유신잔당 척결이 그렇게 했는데 유신잔당 척결이라는 거는 유신잔당은 그때 최규하 대통령이었거든요. 유신잔당을 최규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반정부 활동이었습니다. 정부에 관하는.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네이밍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역전이 돼서 이제 내란으로 그걸 진압하는 일을 내란으로 처벌을 받는,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 때 국군의 발포로 사망한 사람들이 내란 목적 살인죄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광주의 저 5.18 묘지에 가보면 이 국군이 부조에 있는데 국군이 총칼로 민간인을 위협하는 장면이 그 부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거는 좀 아이들이 와서 보는 건데 이걸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또 군대도 입대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교육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30 항쟁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말 손에 칼기총이 있었습니까? 뭐 아무것도.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여기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실제로 돌아가셨던 분 그 사진도 내가 영상을 확인했는데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가다가 그 태극기가 경찰들 그 사이에서 이렇게 쑥 빠져요. 네? 쑥 빠진 제일 앞에 섰던 분이 그 돌아가셨어요. 그 앞에서. 안국역 사거리 그 전봇대 밑에서. 그 전봇대 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로 증언자들에 의하면 그 자리에 한 20-30명이 엉켜가지고 그걸 풀어내는데 20-30분 걸렸다고요. 그 전경들이 방패로 이 도로와 인도턱 사이에 방패를 받쳐놓으니까 그 방패가 탄력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다칠까 싶으니까 턱에다 걸친 거예요. 그 방패 턱에 사람이 여기에 걸리니까 더 이상 전진은 안 되고 뒤에서 사람을 밀고 이렇게 해서 압살을 당하고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항의도 못 해보고 거기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사망사고 나고 나서 버스 위에 올라가서 밧줄을 걸어가지고 좀 땡기고 뭐 이런 거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돌을 던지거나 무슨 그때 아시바 같은 걸로 사람을 치거나 경찰을 때리거나 한 게 전혀 없어요. 정말 비폭력적인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자제와 절제를 해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연세들이 50대, 60대 그때예요. 이분들이 돌이켜보니까 1987년도에 20대, 30대, 40대예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넥타이 부대야. 넥타이 부대. 그분들 여기도 지금 80. 소리 좀 들어가 있나? 예, 됐네요. 누가 그렇게 저도 어디 봤는데 87년 헌법을 도둑맞은 세대다. 그때 고생해가지고 그때 40대면
이제 베트남 전쟁도 갔다 오고 이러시면 지금 70대거든요. 70대. 그 사우디도 갔다 오시면 70대 이런 분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그때 대타이 부대였는데 그 헌법을 뺏기는 사람 뺏겨가지고 지금 광화문이 다시 나오는 이런 아주 저는 재미있게 죄송합니다. 이 정말 우리 사회 현상의 위대한 세대다 70대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시간이 좀 많이 끌고 하니까 다시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이 문재인 정권이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로 선출이 됐습니다. 선거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인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 이 선거로 가게 되는 과정의 정치적인 과정이나 대통령 탄핵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효였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하는 것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 형식적인 그 선출된 권력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권력이 선출을 누가 권력을 행사할 건가를 정하는 게 정치 영역이고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출되고 나면은 이 권력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돼요. 공약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헌법과 법률은 있는 거는 안 지키고 법률하고 공약 중에서 입맛에 들면 법률은 폐기도 안 해요. 법도 그냥 살아있어요. 또 아예 무시하고 공약을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탈원전이잖아요. 행정계획으로 합니다. 이게 행정계획으로 대한민국의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예. 행정계획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소련식입니다. 소련. 시야에서 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디가 왔어? 그래서 선출 과정에 정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보면은 전혀 법적 정당성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권력 행사는 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거는 그 탄핵 사유가 무지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 선출 과정에는 정당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당성이 없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쿠데타가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공한 이 쿠데타가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탄핵 제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이 지금 선출된 권력이 형식적 합법성을 갖고 있지만, 김경수 사건에서 보듯이 그 선출 과정도 사실은 사기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기다. 그래서 이 김경수에 대한 이 판결이 만약에 이게 나중에라도 조사를 해서 이것이 드루킹 말고 무슨 킹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져서 대선에 투숙이 관여했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 아까 헌정질서 파괴 문제. 대통령 선거를 편취했는 경우는 이거는 내란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한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처벌이 됐어요. 그래서 형식적 합법성을 갖고 있지만은 이런 불법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처벌이 나중에 가능하다.
네, 여러분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네, 그러면 3.10 항쟁의 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오나 봅니다. 그렇다면 5.18에 대해서 또 한번 어떤 평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이 5.18이. 그러면 저희는 이 5.18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그 5.18과 우리 3월 10일 태극기 항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30 태극기 항쟁 이런 진상규명법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원래 진상규명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 5분이나 정말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없이 이 정의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 이 국가가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5.18보다도 지금 그 당시 그 1980년대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5.18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이주천 여기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했더니 뭐 5.18 망언을 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입을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5.18이 민주화운동 또 민주화 보상 유공자 또 이번에는 그 발표자 찾으려고 안 되니까 헬기 타격 그거라도 찾아가지고 전두환 학살범 학살자 이거를 퍼즐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30 항쟁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이 30 항쟁이 우리는 이거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숭고한 정신이라고 봅니다. 비폭력 또 그리고 헌법 수호를 목숨을 걸고 맨몸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저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정말 화가 나가지고 가서 뭘 부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태극기를 들고 가다가 숨졌어요. 이분들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18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37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옛날 같았으면은 폭동이 일어났을 텐데 우리 태극기 집회 보면은 질서정연하죠. 저는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게 우리 태극기 집회가 교과서에도 나오고 30 항쟁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역사책에도 나오고 아이들한테 비폭력 헌법 수호 정신이 이런 거라고 가르친 날이 꼭 와야 된다고. 네, 비폭력 수호 정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의 3.10 항쟁은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5.18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유공자로 되셨잖아요. 여보세요? 네. 유공자로 되셨잖아요. 2002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 5.18 유공자로 되셨는데 그렇다면 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분들을 등록된 분들을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5.18 분거 아니겠습니까? 이중으로 또 이거 말고도 민주화 유공자에 관한 보상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 유공자 보상 법률을 보니까 1969년인가 그 이후로부터 반정부 투쟁을 해온 분들을 전부 다 민주화 운동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반정부 투쟁에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5.18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5.18은. 그래서 민주화운동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 사회의 탈러런스라고 할까요?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지금 조국 같은 분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된 분들도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받아줬습니다. 그게 김영삼 때부터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주화에 우리는 문을 계속 열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얘기하려면 긴데 5.18 유공자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해찬 대표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는 광주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있다. 근데 최근에 막 법 개정되는 거 보면 되게 웃긴 게 5.18 민주화운동에서 중에서도 으뜸인가 봐요. 조선시대에 훈구 있잖아. 훈구 세력. 내가 이 반정 세력의 훈구다. 그러니까 적폐는 쳐내고 그 중에서 1등 공신이 누구냐? 5.18이다. 그래서 나는 5.18 유공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해직됐던 사람, 광주에는 한 번도 안 갔던 사람, 이런 사람도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나도 5.18 유공자로 해달라. 이런 로비를 엄청 하고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5.18 민주유공자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은 양반 되는 거예요. 양반. 민주화 유공자가 양반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전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뭐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5.18 민주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저는 5.18의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받아야 될 만한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광주 시민도 있습니다. 광주 시민도 있고 그 광주 시민들 중에서 치료받고 보상받고 또 생계도 보장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 돼서 북한 비슷하게 지금 사상과 성분이 야 아버지 뭐 하시노? 5.18 유공자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영전은 당대에 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자중했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안타까운 거는 30항쟁 때 돌아가셨던 유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어렵게 사는데 우리가 사실 태극기운동 하면서 잘 안 돌봤던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10 태극기 항쟁 그리고 5.18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30 태극기 항쟁과 5.18을 저는 같은 자리에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포도 위에. 지금 5.18은 여기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근래에 일어났던 가장 아름다웠고 숭고한 희생이 30 태극기 항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지적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헌법이라는 거의 존재를 자각을 하고 이런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국민들이 자각을 한 거예요. 그 자각을 한 상태에서 그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의치의 결정체들이기 때문에 그 내분들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정말 5.18을 저는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1979년, 1980년에 그
어두운 시절에 거쳐서 일어났던 일이고, 저도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30항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30항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30항쟁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끊지 마라. 우리 뒤에는 한 500만 명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30항쟁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거, 그리고 국가가 그거를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거, 보상을 해야 되고 기려야 된다는 거, 우리 국민들 최소한 500만 명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장이 천막 좀 쳤다고 행정 대집행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장님한테도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렇게 우리 영역을 넓혀가고 우리 목소리를 올려가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숭고한 희생 그리고 진상규명이 꼭 필요한 이 3.10 항쟁을 어떻게 기념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어떻게 기념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30항쟁과 5.18에 대해서 두 개를 엮어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막 비가 오네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월하다, 비폭력이고 우리는 헌법수호운동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프라이드가 중요하다, 우리의 자부심이 중요하다. 태극기 들고 다니면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 많잖아요, 주위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언론을 많이 좀 상대를 하다 보니 저는 젊은 기자들한테 잘해줍니다. 특히 또 한겨레 신문이든 KBS든 젊은 기자들은 오면은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해줘요.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자꾸 설득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태극기 들고 나오시면 60대, 70대 이분들이 과거에 대단한 위대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1세대에다가 월남전도 겪었고 사우디도 겪었고 우리는 못하는 게 없는 위대한 세대거든요. 미국에도 이런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저는 이것이 비폭력 투쟁이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프리덤 뉴스에 태극기 행진곡이라는 걸 제작을 해가 올려놨어요. 30항쟁 때 희생된 분들을 추념하기 위한 기록인데 그거를 올려놨는데요. 항상 저는 한 번씩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다시 한 번씩 보면서 각오를 되새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괜찮으면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TV를 보는 그러니까 5.18 항쟁 때 TV를 보는 순간 TV에서 잠시 나왔어요. 총으로 다 저희들 쏴 죽였어요. 시민들을. 그리고 우리가 더 보시는 거 우리가 쐈다. 그거 제가 보는 순간 TV가 꺼졌습니다. 황제의 미시 문화방송에 불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더 이상 못 봤습니다. 근데 그걸 5.18에 민주화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국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5.18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정말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저분처럼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고 또 그 옆에 앉은 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데 이 말할 권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서 진상규명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진상규명법은 발의해놓고 5.18을 폄훼하는 발언이나 기사는 강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18 관련돼서 유튜브 방송들을 전부 지금 뉴스타운 또 저기 지만은 TV 이렇게 해서 또 삭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진상규명법이 이제 발의돼가지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꾸려지는데 왜 그 진짜 아니냐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여기 제주 4.3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그런 사건들은 전부 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루어졌고요. 대일 항쟁기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거사 위원회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가 다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진상조사가 공식적으로 안 된 것이 5.18입니다. 이제 해야죠. 5.18 진상규명을 하자. 그리고 나서 뭐 입을 막든지 귀를 막든지 그건 그 다음에 일이지 않느냐. 이 정도 하시죠. 이러고 가니까